정치와 종교, 종교와 정치 특집. 오늘은 제3강 근대사와 종교, 정확하게 말하면 근대사에서의 종교와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는 두 사람의 인물을 냈습니다. 한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왼쪽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오른쪽에는 마르틴 루트입니다. 다빈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근대사를 연 위대한 철학자이고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세 권의 불후의 명지가 있는데, 하나가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에 보면 다빈치가 주인공의 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존 캐리가 쓴 과학의 지식의 원전에 보면 과학사에도 부제목이 다빈치에서 피델만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MIT에서 편집한 유명한 서양의 지적 전통이라고 브루논스키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요. 그 책에도 부제목이 서양의 지적 전통의 부제목이 뭐냐면 다빈치에서 해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그 정도로 중요한 영역, 세 영역에서의 태두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먼저 이제 중세가 끝나는 것은 우리가 그 중세가 시작되는 것은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이었고, 또 이 근세가 시작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르네상스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르네상스의 시작은 중세의 마지막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호이징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중세의 가을이 되면서 기울면서 이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를 흔히 또한 르네상스는 이슬람 효과란 말도 쓰고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어떻게 그 당시 될 수 있으냐. 특히 다빈치 같은 사람의 스승은 누군가에 놓으면 아마도 이슬람계의 사람일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아주 신비한 여러 가지 이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그런 이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슬람은 흔히 헬레니즘을 재수입했고, 그 헬레니즘은 재수입하는데 십자군 효과 혹은 이슬람을 통해서 재수입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최고의 천재, 그러니까 서양 미술사, 또 서양의 철학, 그리고 과학사까지도 포괄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도 다빈치 노트라고 하는 것은 루브르 박물관 혹은 영국의 대형박물관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그래서 최근에 이탈리아가 난 방산기업, 최대 방산기업이 레오나르도사라고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왜냐니까 다빈치의 뜻을 승계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탈리아의 그 당시 이제 르네상스가 활발하게 되는 것은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이었습니다. 밀라노라든가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북부 도시였는데, 이 당시를 또 보면은 우리가 로마의 대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당시 이제 그랑투어를 해가지고 유럽의 귀족들, 유럽의 선각자들은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그랑투어를 갖다가 보편화시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갈 곳 중에 하나가 그랑투어. 오늘날 그 당시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2000년 전에 고대 로마의 가장 복판이었던, 그리고 이제 카이사르가 암살된 장소이기도 한 그 지역, 그러니까 공회당 지역을 지금도 폐허로 남아 있는데, 그걸 관람하고 또한 이탈리아 북부 도시를 여행하는 것을 하나의 모드로 삼았기 때문에, 생활 모드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랑투어라고 합니다. 또한 베네치아 역시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도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서양 미술사, 지식의 원전 이런 데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나오는 그림이 이제 바로 그레이트 루인, 다시 말해서 대표로 남아있는 2000년 전 당시의 로마의 공화당 여러 가지 공회장들, 다시 말해서 공공 건물들이 자네들 남아있거든. 지금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면은,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거의 마칠 무렵에
독일 정부에서 돈이 좀 나와가지고 여행을 그 당시 운전은 이제 이라크에 하고 제가 여행을 갔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23번을 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살당한 그곳을 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새로운 시대로 가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로 가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바사르가 이야기하는 재생의 의미였는데 그것이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그 재생은 무엇으로 재생이냐? 다시 말해서 옛날 고대의 영광을 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것을 보여드렸고, 두 번째는 그 이제 르네상스가 완전히 한마디로 폭탄을 맞듯이 완전히 사그러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르네상스가 두 명의 독일 때문에 완전히 끝장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명의 독일이 누구냐면 하나는 인쇄술을 발명한 구텐베르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종교개혁가 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인쇄술을 발명한 이 구텐베르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가 직지신경이라는 게 보면 우리나라가 최고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를 발명한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속 활자하고 인쇄술은 좀 다른 겁니다. 인쇄술은요, 세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뭐냐니까 하나는 새로운 금속, 유기할 수 있는 금속하게 발전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압착기라고 하는 이 누르는 윤전기의 원시행된 압착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종이입니다. 종이가 아주 보통 종이가 아니고 잘 만들어진 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하네스 구텐베르그는 마인츠 출신입니다. 독일의 마인츠 출신인데 이 친구는 그 조폐국에서 근무를 했어요. 조폐국은 돈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금속 쪽 그리고 인쇄술 쪽에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 도시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인쇄업을 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마인츠에서 투자한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렵게 살았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면제부를 가지고 인쇄업을 성공을 시켜요. 면제부는 상당히 고급 인쇄가 요구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성공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알게 된 거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까지도 인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텐베르그 성경. 지금은 오늘날은 독일에서 가장 높은 분의 귀하신 손님, 외국 손님의 경우에는 구텐베르그 성경판을 많이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독일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인쇄기를 설명한 겁니다. 이게 압착기. 이 압착기는 원래 이 우유를 이제 정제를 하고 또한 만들 때 교반기하고 같이 만든 압착기가 있습니다. 그 압착기를 활용을 하고 금속과 압착기 그리고 종이는 그 당시 독일 종이가 아니고 프랑스 종이가 가장 좋았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종이 이 세 개를 결합해서 인쇄술을 발명을 해낸 겁니다. 이 인쇄술의 발명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거죠. 왜? 지금까지 종이를 양피지에 쓰고 이랬는데 손으로 썼는데 이것이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식의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성경을 번역해가 성경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됐고 또 이것은 지식의 혁명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처음에는 북부 이탈리아 도시에서 그 다음에 네덜란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패권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의 흐름하고도 이 인쇄술의 발달. 처음에 네덜란드 갔을 때만 해도 네덜란드가 엄청나게 많은 인쇄소가 또 처음엔 이탈리아에도 엄청나게 많다. 그것이 사그러지고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건너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도 인쇄술이라고 하는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확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교개혁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종교개혁은 이제 마틴 루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과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교수였는데 이분이 우연히도
면죄부를 그 당시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120년도 바티칸 대성당을 증개축하면서 자기들의 비전에 따라서 대프로젝트를 하려니까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면죄부를 통해 가지고 전 유럽에서 돈을 거둬들이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왕이라든가 또 국왕이라든가 제후들은 그에 대해 반발이 생기겠죠. 많은 한마디로 재정적인 이전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반발하게 됩니다. 거기서 작센이라고 하는 독일의 지역에서 그 작센의 영주가 그걸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탁발성을 시켜가지고 무한히 많은 탁발성한테 이걸 맡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명한 탁발성 중에 한 명이 테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거기를 못하게 그 앞에서, 작신 앞에서 그것을 팔게 됩니다. 팔게 되면서 이제 이 친구가 말빨이 엄청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이 면죄부를 사면은 면죄부를 사가지고 동전이 딱 그게 함에서 떨어질 때 바로 영혼이 점프해서 천국으로 가는 영혼이 열린다고 선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면죄부를 많이 사요. 사야만 좀 이상한 거 느꼈는지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찾아갔냐면 대학에 찾아가서 신학과 교수님한테 이 면죄부의 가치를 한번 증명해 달라고 합니다. 검토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루터는 거부를 합니다. 그걸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날 이 친구가 성당, 비텐베르그 성당의 95개의 항목으로 자기가 유명한 답변서를 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교개혁은 이미 200년 전부터 서서히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영국의 위클리프라든지 또 얀 후스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본격화되는 계기가 된 것이 종교개혁이 바로 독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의 루터는 이 당시 절묘하게 독일이 갖고 있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였고, 이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제후와 그리고 국왕과의 관계가 그렇게 경쟁 관계였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교황의 편을 들기보다는 루터의 편을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루터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종교 전쟁에 나오도록 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많은 경우 칩거도 하지만은 제후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의 새로운 종교 개혁의 영웅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루터가 그 당시 아우구스티누스 교부 철학의 아버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소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나중에 자기가 라틴어를 전공해서 성경을 바로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 당시는 금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중세시대에 가장 금한 것이 세속화시킬 수 없다. 바로 성경을 세속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고, 일반 신도들이 그 성스러운 성경을 접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번역해가지고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사제들의 특권을 다 철폐하겠다고 나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또 더 재밌는 것은, 종교개혁의 시작은 독일이었는데 이것이 확산되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나라였던 스위스가 그것이 이 중심이 됩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이. 그 스위스는 작은 나라고 그 당시 많은 공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오히려 하나의 힘이 그 요소가 됩니다. 그럼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이 르네상스가 나중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북부 이탈리아에서 이것이 오히려 두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인시혁명과 종교개혁 때문에 르네상스가 어디로 가냐면 그것이 오히려 이탈리아 북부로 사그러지게 하고 다시 영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영국의 르네상스를 흔히 모든 르네상스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 영국의 르네상스는 하나의 엘리자베스 1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헨리 8세라고 하는 6분의 결혼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 카톨릭 전통에서
이혼이 안 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인사하고 연관돼 가지고 다시 로마의 교황청하고 거리가 벌어지면서 자기가 국고회의를 오늘날 수장령을 발표하고 자기 종교개혁을 앞서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본받은 것이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는요, 처녀 때는 상당히 일반적인 여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도 좋아하고 스캔들도 좀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왕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자세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카이사르의 전통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죽은 것도 알고 있어요. 앤이 천일의 앤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 당시 영국은 신사의 나라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성 비하가 아주 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임신했던 소문 때문에 신하들 앞에서 옷을 벗어가지고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취업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스페인 전쟁을 하면서 이 지도자로서 우뚝 서죠. 그리고 이 카이사르처럼 백마를 타고 나타난 영화 엘리자베스 이야기를 보면은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카이사르처럼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은 운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환호를 받는 거죠. 그 바로 카이사르의 행동을 본받아 하는 겁니다. 카이사르가 항상 대중 앞에 중요한 전투 앞에서는 자기가 직접 나와서 총사령관이 연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페라토르라 그럽니다. 총사령관, 로마의 총사령관으로 그 전쟁에 임한 자세를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보여주은 겁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뿐 아니라 또 하나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최고 인물들을 키우고 참가시킨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베이컨과 또 하나는 나중에 호국경이 된 크로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또 흔히 이제 그 문학 쪽에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시대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셰익스피어가 엘리자베스의 사생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베이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베이컨은 자연철학, 오늘 같으면 과학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대핵신이라는 책 1620년에 썼는데요. 이것은 자연과학을 경험을 토대로 방법론적으로 새로이 정립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문 분과를 분류하고 새로운 과학적 방법의 프로그램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수정하고 하나의 과학 체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설을 세고 그리고 오늘 학문 조건의 광범위한 요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는 사변적인 이 전통을 완전히 결별합니다. 오직 실험, 과학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의 사상은 바로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백과전서파가 바로 수용을 했고 나중에 영국이 나왔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최고의 과학자로 되는 뉴턴을 낳는 하나의 토대를 만드신 분이 이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왕립 학회도 만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베이컨은 좀 사실은 보면 좀 야비한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좀 부정부패와 연관돼 가지고 아주 사악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베이컨은 학문을 갖고 있는 영국의 과학의 자연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은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의회주의의 화신이 되어 가지고 종교적 신성주의를 강조했고 찰스 1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엘리자베스 1세의 후계를 맡았던 튜드 왕조가 끝나고 이제 스튜어트 왕조로 넘어가면서 그 첫 왕이 이제 나중에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권하고 분립해 의회를 담당해서 싸웁니다. 싸워 전투를 하는데 처음에는 영국군에서 의회군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왕당파가 주도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나타나면서 원래 이 친구는 젠틀리 출신의 분홍이었습니다. 아들이었고 마스턴 무어 전투하고 네스비 전투에서 완전히 대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종교적 사명감을 고취시켜요. 종교하고 전투를 결합한 아주 진행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럼 심지어는 전투 시에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돌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휘를 갖다가 용사군이라는 말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나중에 국왕을 찰스 1세를 체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체행을 시키죠. 그리고 크로멜이 어느 정도 신성주의를 했느냐니까 일체의, 그러니까 종교적 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일체의 반종교적인 행동,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오늘 같으면은 그 술을 마신다든가 온갖 이 경범죄 같은 경우도 아주 철저히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크로멜이 죽고 나서 런던 시민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숨을 쉬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숨 좀 쉴 수 있겠다. 자유가 그립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를 발굴한 사람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1세로 하면서 이제 팍스 브리타니카, 영국의 평화,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에 의한 평화가 아니고 이제 영국에 의한 평화가 시대를 연 것이 엘리자베스 1세였고, 나중에 이제 빅토리아 여왕 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이야기는 더 많습니다만은 엘리자베스 1세 때 그 드레이크라든가 해적들을 많이 지원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스페인의 금기를 많이 탈취해가지고 영국의 재정에 도움이 됐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죠. 영화도 많이 나오고 스페인 전쟁에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스페인하고의 전쟁이 그 당시 아르마다라고 하는 스페인의 무적 함대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도 해석을 잘 못하는 겁니다. 아르마다는 암드 그러니까 무장된 함대를 의미합니다. 아르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무적 함대가 아니고 무장 함대입니다. 그 안에 바로 거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대포를 장착해가 대포를 했기 때문에 무장 함대. 그런데 그게 완전히 실패를 하죠. 제대로 도착도 못하고 그 당시 바람을 받아가지고 저 뒤에 스코틀랜드 같은 데서 완전히 실패를 하고 영국이 스페인을 능가하면서 이제 스페인이 1516세기를 지배했다면 17세기 네덜란드 그리고 다음에 영국으로 넘어가는데요. 넘어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대가 바로 엘리자베스 시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지만은 또 인구도 많고 대륙국가고, 영국은 섬나라 국가였지만 대륙국가였던 프랑스가 또한 경합을 합니다. 영국하고. 그 경합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더랬지만 100년 전쟁이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루이 13세를 중요한 절대주의 주도국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대륙의 한복판이었고, 그러니까 절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그 당시 이제 이 국왕과 황제와 그리고 교황이라고 하는 삼강 체제를 더 작게 보면은 국왕과 제후와 그리고 추기경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작게. 근데 그런 관계에서 지금까지 봉건 제도를 깨버리고 이 국왕이 상비군을 가지면서 무력을 통해서 지역을 전부 다 통합할 수 있는 지역. 그걸 절대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 재정적 지원은 누가 했느냐면 부르주아입니다. 상업계급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왕권을 결탁해서 만드는 그런 민족 국가의 출발이 프랑스는 전형적인 스타일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세계 역사상 가장 긴 황제직을 수행했던 루이 14세였습니다. 5살에 섭정을 하고 77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72년을 황제로 지냈습니다. 태양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계승할 때는 루이 15세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아들도 입이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정손자에 주게 되는 겁니다. 워낙 제일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너무 오랜 기간에 그걸 하다 보니까 후기 문제가 생긴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루이 14세의 그림, 사진, 유명한 그림입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그렸는데 좀 못생겼어요. 뚱뚱하고. 그리고 이 친구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이 가설이 뭐냐니까,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 겁니다. 왜냐니까 그 당시는, 질병이 많이 돌아가지고, 목욕을 하지 않는 게 건강해야 된다. 이런 설이 있어가지고,
그걸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친구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만든 베르사유 궁전, 궁전은 하나의 절대 왕조의 진양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베르사유 궁전 가면 그 규모의 그 고개가 숙여집니다. 예,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끝없는 사냥, 나중에 이제 보면 궁전이 있고 큰 이제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 이제 나무를 일려 세워가지고 사냥터입니다. 만들어놨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만든 베르사유 궁전 이것 때문에 나중에 1차 세계대전 그리고 독일 통일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또 민족 감정이 생겨가지고 다시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될 분들은 나중에 죽을 때는 너무 많은 궁전을 세우고 너무 많은 전쟁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정도였습니다. 왜? 이 사람도 카이사르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모험.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루이 14세는 용감하게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국왕으로 편하게 지낸 것도 있지만은 용감하게 전쟁을 하던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나라의 이 절대 군주의 특히 우리가 아까 봤던 백과전서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과전서파는 프랑스 대혁명, 이 루이 14세가 만든 프랑스의 절대주의였다면 그 뒤에 루이 15세, 16세 때는 급격하게 그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이 16세 때는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789년에 일어났는데 그 전에 한 40년 전에 본격적인 백과전서파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들은 이제 영국의 베이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과학 기술을 다 총괄해서 백과사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5개의 판본, 25개국으로 번역이 되면서 유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판본이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였냐? 바로 스위스였습니다. 스위스를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전부 다 오늘날 같으면 복사, 해적판을 무한히 찍어낸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가 나중에 대혁명의 나라를 되는 거죠. 근데 대혁명의 나라지만 사실은 대혁명 전에 이미 영국은 찰스 1세의 체행을 가지고 이미 국왕이 그 당시 이제 찰스 1세의 체행을 할 때 그걸 관람하던 수많은 그 시민들이 나와서 신음을 질렀답니다. 이 왕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래서 놀랬다고 하는데 그것이 재현된 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었죠.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때는 이제 기요틴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루이 16세의 체행 같은 경우가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랑스 대혁명 또한 하나의 역사의 변증법, 역사가 바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다시 왕정복고, 그러니까 반혁명 같은 게 나타나다가 다시 또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걸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의 변증법이라는데 그런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새로운 혁명의 스타, 국민주의 운동의 스타가 된 겁니다. 나폴레옹은 원래 이탈리아에서 좀 그전에 다음 앞세대에서 귀화를 한 코르시카 출신입니다. 코르시카는 남부 프랑스 밑의 작은 섬입니다. 그 코르시카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종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변방의 주민이었겠죠. 그러면서 이 친구는 자기가 엄청난 독서를 하게 됩니다. 8,000권의 책을 독파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운동 혁명의 아버지가 됩니다. 나폴레옹은 이 괴테와의 일화도 있습니다. 괴테가 쓴 글에도 보면은 나폴레옹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하죠. 근데 이 프랑스와 영국의 격주를 보면서 또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엄청난 후진선을 겪게 돼요. 그 후진은 뭐 때문에 왔느냐? 그 200년을 후퇴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니까 종교 개혁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종교 개혁이 나오면서 나중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종교 전쟁 당시에 그것은 약 독일의 많은 지역들이
인구의 3분의 2가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너무 처참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독일은 200년이나 후퇴하는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종교전쟁 거의 200년 가까이 유지를 했고 또 그 본토였던 그러니까 종교전쟁은 독일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지만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스위스라든가 네덜란드도 이제 같이 됩니다만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곳이 독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이 나눠져 있었고 또한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1700년 당시 그 당시 독일은 300개의 작은 나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나폴레옹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나중에 1871년이 됐어야 이제 독일 통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후진성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독일의 후진성은 두 가지 모델을 줍니다. 하나는 이 계몽군주가 탄생해서 전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독일을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게 되겠다고 하는 쪽이었습니다. 그건 하이니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가 독일 언어 겨울 동화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하이네. 이 사람은 원래 프랑스에서 이주한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함부르크 쪽에서 활동을 했고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그 당시 프랑스에 망명하던 하이네가 독일에 귀국했더니 독일의 그 공안 당국에서 자기를 추적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막 창시해 쓰고 있습니다. 하나의 겨울 동화라고 하는 거는 동화의 나라죠. 동화 메르헨의 나라니까 그 동화를 겨울이 아직 겨울 왕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게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겠다고 하는 쪽이 나타나는데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독일, 프랑스 그리고 룩셈부르크의 접경지인 트리어에서 태어난 친구입니다. 지금도 그 트리어에 제가 40년 전에 갔었는데요. 갔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그 주변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집의 그 당시 이제 막스의 집을 보면서 생가를 보면서 야, 이 정도 잘 사는 집이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참 그런 데서 나타났던 이 혁명가가 나타났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프랑스와의 전쟁이 가져오는 독일의 그 여러 가지 패닉 상태. 그러니까 보면은 당시 독일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사는 유명한 독일 국민에게 피테가 쓴 독일 국민의 고함이 이 당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산이 나눠졌던 조각됐던 나라가 프랑스라는 거대 나라의 정치 배역 그 이후에 나타났던 나폴레옹 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니까 신성 로마 제국도 그때 이제 문을 닫았고 800년을 유지해 왔는데 신성 로마 제국이 문을 닫았고 독일의 피해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 민족적인 자존심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으로 일어나야 되고 또한 독일 민족은 각성해야 된다고 썼던 것이 독일 민족의 고함이라고 하는 PT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칼 막스는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칼 막스는 우리 한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또 하게 됩니다. 칼 막스는 종교는 아편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 가는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지금 200년이 지나서 지금 한국 그리고 남미 특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적용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베스라든가 마두로 같은 친구 그리고 이재명, 문재인 같은 친구가 벌써 예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칼 막스는 자본론 3권으로 유명하죠. 자본론. 다시 말해서 근대 사상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책으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유럽의 역사 지도에 칼 막스는 분명히 올라가 있다. 천년의 철학자로서 올라가 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이 친구는 18일의 브루메르라고 루이 나폴레옹의 18일 금요일이라고 하는 5월 18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이 나폴레옹 3세가 나폴레옹 1세의 군사 쿠데타를 모방해서 만든 것을 빗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당시 이 프랑스를 독일에 있으면서 프랑스의 망명을 갔다가 나중에 영국의 망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으로 갈래다 못 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정치 팜플렛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독일 친구로서 프랑스의 정치 상황, 나폴레옹 3세의 정치 상황을 영국에서 써가지고 미국에 출판을 했습니다. 미국에 출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 친구가 프랑스의 정치 상황을 영국에서 써가지고 미국에 4개국에 걸친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 막스의 작품을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로마가 있었던 이탈리아입니다. 그럼 이탈리아는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이탈리아는 미망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그 당시 이제 로마의 로마가 멸망되고 나서 수많은 나라로 나눠져 있다가 그리고 이제 근대화도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친구가 마키아벨리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군주론을 통해서 빨리 우리도 강력한 군주,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시한 것이 군주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메디치가의 로렌조 메디치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실패한 것입니다만 근대 사상의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정치 사상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주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취약함이라고 하는 악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어디서 하니까 바로 카이사르에서도 본다. 카이사르가 그 당시 공화정의 말기에 1세기가 남는 동안의 쿠데타와 내란과 분열 속에서 너무 느꼈다. 민주주의가 잘못하면 그 지도력이 없는 민주주의는 바로 혼란과 내정과 이런 것이 간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민주주의는 취약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도 이미 그것을 카이사르가 언급을 하죠. 그래서 이탈리아는 그런 전통이 있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이탈리아의 후진성은, 말기적 후진성은 중세의 압축판이기도 하고, 그건 나중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자기들 힘을 못 써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나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당하니까 나중에 무솔리니가 파시즘으로 갈 때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걸 했던 것들도 어찌 보면 이런 후진성의 종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구냐 하면은 바로 베네딕토 스피노자라고 합니다. 이 스피노자는 스페인 유대인 후손으로 네덜란드에 이주를 합니다. 많은 게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1500년대에는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많이 번성할 때 유대인들이 많이 그것에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이제 시대가 가면서 유대인을 탄압하니까 이 친구들이 네덜란드로 넘어갑니다. 일단 이 네덜란드로 넘어갑니다. 그 네덜란드로 넘어갔던 친구들이 나중에 영국으로도 가고 미국으로 가고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피노자의 집안도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유대인의 후손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거주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똑똑하다가 신학을 공부를 하다가 신학에 이 친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교회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그리고 테러도 당합니다. 자기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암스테르담에서 안경을 세공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테러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걸 겪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신학 정치론의 책을 써요. 스피노자. 이 신학 정치론은 배척을 당합니다. 왜냐니까 이 신학이 아니라 이것은 서구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다.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서구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하여 배척을 당하는 것이 바로 스피노자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한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제 앞장섰던 영국이었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전에 이미 영국은 변화를 겪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150년 전에. 그러면서 영국은 이제 절대주의와 왕권 신수설이라는 걸 갖고 있는 절대주의와 의회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의 첨단에 썼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왕권의 대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영국의 절대주의는 튜더 왕조, 다시 말해서 헨리 8세,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임스 1세가 왕권 실수를 주장하면서 또 찰스 1세마저 그렇게 하면서 찰스 1세는 바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프랑스의 망명가였던 찰스 2세는 나중에 다시 기국을 해요. 처음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찰스 2세는 소탈하고 또 종교적인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이제 결혼을 하고 카톨릭 쪽으로 돌면서 사람들이 인내심이 바닥나고 그러다가 이제 윌리엄이 오면서 도망가 버렸죠. 그러면서 전쟁이 이제 맹해행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영국이 그걸 앞섰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전 사상가가 바로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라고 하는 두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 로크는 의회 민주주의 쪽으로 섰고 나중에 윌리엄하고 같이 이 사람은 또 샤프트베리 백작하고 특수한 관계. 이 샤프트베리 이 사람은 또 이 의학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던 백작이 심장병으로 쓰러집니다. 간 수술을 하면 살려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윌리엄하고 같이 윌리엄이 돌아올 때 같이 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의회주의 쪽으로 쓴 사람이고 반대로 토마스 홉스는 국왕 쪽으로 편을 들어가지고 하나의 사회계약론, 절대 주권론을 옹호했던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찰스 2세의 망명할 때 가정교사를 군인이 합니다. 그 책들을 그 당시 보면은 토마스 홉스는 자주 가발이라든가 특히 테니스를 좋아했어요. 테니스 장비를 보면서 감탄을 하고 막 그 백작한테 선물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사람은 귀족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이 나오죠. 이게 토마스 홉스. 지난번 우리가 첫 강좌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계몽주의 사상, 현대 계몽주의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저술가 중에 두 사람이다. 그러면 한 사람은 토마스 홉스, 또 한 사람은 이 존 로크인데 두 사람 다 미혼으로 결혼하지 않고 죽었고, 그리고 제가 독일에 공부했을 때 대학원에 아이도 제가 강의를 안 들었습니다만 강의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니까 토마스 홉스와 알프레드 히치코크라는 대학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알프레드 히치콕은 유명한 그 감독이 영화 감독이지 않습니까? 영화 감독과 사상가를 같이 결합해서 보여주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독일이라든가 이 유럽 쪽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큰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르틴 루터의 성경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및 라틴어 대역 신간 성서를 번역한 건데 처음에는 신약을 먼저 번역을 합니다. 1521년 그리고 이제 구약을 뒤에 1534년에 번역을 하고 이걸 그 당시 인쇄혁명에 따라서 대량으로 이것을 보급을 해가지고 전 국민들이 성경을 갖는 시대가 이 마르틴 루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또한 종교 전쟁은 나는 거죠. 그 종교 전쟁은 4강에서 우리가 따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1517년 10월 31일이 바로 종교개혁일입니다. 이번이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 바로 종교개혁일에 가까워지죠. 10월 31일이 1520년 바로 종교개혁일. 다시 말해서 마르틴 루터가 이 비텐버르그 성당에서 95개종을 그걸 공시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경영학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경영학은 하나의 독재가 어떤가? 독재가 효율적이다. 근데 그 독재가 왜 망하는가? 슬로원이라고 하는 GM의 전설적인 CEO 슬로원은 알프레드 슬로원은 독재가 가장 효율적인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망할 수가 있다. 왜 망하냐? 그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언제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기회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효율로 떨어지기 때문에 독재는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도 하고 또한 로리 베이스 존스 같은 사람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최고의 팀빌더 예수라고 예수님을 경영자의 입장으로서 팀빌더의 입장으로서 책을 다시 재구성해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패권국의 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근대사를 아까 좀 제목이 우리가 근대사와 종교 정치 아닙니까? 그럼 근대사는 1500년을 1400년 하기도 하는데 1500년을 주시면서 부제목이 1500에서 2000년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500년의 세계사를 유럽사를 완전히 최고의 이 베스트셀러로 만든 책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후반입니다. 그것이 영국 출신의 폴 케네디가 쓴 강대국의 흥망이죠. 우리 한국에도 바로 번역돼가지고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만 그것이 그 의미를 그 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늦었지만 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석학, 경제, 사회 세계적인 석학인 찰스 킨들버그가 경제 강대국 흥망사라고 하는 것을 부제목을 1500에서 1990년에 가지고 썼습니다. 두 책은 전혀 달라요. 앞서 있는 강대국의 흥망은 서론에서 폴 케네디는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니까 이 책은 나오기까지는 레오폴드 폰 랑케의 강대국들, 디 그로스 메이테라고 하는 강대국들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가져왔다. 또 그리고 이 500년 동안에 세계 100년 단위로 패권국이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 1500년에 그러니까 16세기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17세기에는 네덜란드, 19세기에는 영국, 그리고 20세기에는 미국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한쪽은 군사력과 경제력이라고. 그러니까 강국이 되려면 군사력도 강해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둘의 관계는 트레이드오프다. 하나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경제는 또 하나는 효과성이라고 하는 전쟁과 또 정치는 바로 효율성이 아니죠. 효과성입니다. 결과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두 개의 상충관계 때문이라고 쓰고 있고 또 그에 비해서 찰스 킨들버그는 강대국의 흥망사를 쓰면서 바로 그게 아니라 사고와 생활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것이 패권국이 되면서 사람들이 오만해지고 그동안 사치에 물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들이 1980년도 후반에 나왔지만은 이 책의 모델이 된 것이 원전이 된 것은 사실은 이 폴 코네드와 이 책과 설명이 있는데 책은 그게 아니라 유명한 알렉산더 거센크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1950년대 한국 전쟁 당시에 이 사람이 논문을 쓰고 나중에 1960년에 책을 낸 사람입니다. 거센크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10대 초반에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어요. 우크라이나 태어나가지고 그 당시 1917년에 볼셰비키 힘이 일어나니까 이 친구는 미국으로 부모님하고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으면서 러시아를 알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미국에 정착하면서 러시아까지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까지를 섭렵하면서 나온 책이 바로 이 경제적 후진성에 대한 역사적 관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직 번역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프랑스와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다 산업화, 근대의 패턴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젠트리 계급이 자발적으로 농업을 상업화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은행을 만들고 다시 투자를 해서 산업혁명을 만들었다. 하지만 프랑스는 그게 아니니까 그 당시 젠트리가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산업은행, 은행들이 모여가지고 산업자본을 만들어서 산업화에
뒤따랐다. 그리고 독일은 그것도 없었기 때문에, 은행도 없었기 때문에 독일은 전쟁을 통해서, 보불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 배상금으로 산업화에 성공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뒤친 러시아는 그것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전쟁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차관을 가지고, 프랑스라든가는 외교 차관을 통해 가지고 산업화에 뛰어들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에서 나오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차용해서 작은 도전은 미미한 결과밖에, 응전밖에 안 나온다. 근데 큰 도전은 위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위대한 응전이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중에 한국의 이 산업화, 조국 근대화를 이거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보편적인 산업화의 모델은 없다는 겁니다. 나라마다 상황이 달랐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패턴으로, 다른 패턴으로 산업화에 성공했다는 책을 쓴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셴크론의 사진을 보시면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